문제풀이를 위한 독해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론.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 자, 톰 리건을 중심으로 하는 동물 권리론. 톰 리건이라는 학자 이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동물 권리론. 그리고 피터 싱어를 중심으로 하는 동물 해방론. 자, 크로스로 말고 좀 최대한 잘 기억하려고 해야 되겠죠. 톰 리건 권리론, 싱어 해방. 자, 그런데 동물 권리론은 동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본래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해서. 그래서 권리론은 육식의 반대. 반대로 동물 해방론은 공리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반한 이 말이 동물 해방론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공리주의에 기반한 동물 해방론은 이익이 크다면 육식도 옹호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자, 이 문단 가시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싱어에 대한 이론, 앞에서 나왔던 두 학자 중에 싱어가 여기에 주인공인데, 자, 동물 해방론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자, 윤리적 판단을 할 때 모든 존재의 입장을 차별 없이 고려해야 한다. 차별 없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행위에 같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면 이익이나 고통에 대해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자,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모든 존재에 대해 이익이나 고통에 대해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인간이 육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의 먹이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차별적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 밑줄친 기억해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어는 육식이 옹호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싱어가 육식이 옹호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 3단 가시면 자, 그렇게 주장한 데는 이런 논변이 주가 됩니다. 육식의 관행이 가축들의 이른 죽음을 초래하지만 자, 그만큼 다른 가축들을 새로 태어나게 한다는 논변. 자, 이게 뭔 소시오패스냐라는 생각이 드셔도 자, 그런 어떤 심화된 생각의 나래를 접습니다.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이런 논변에서 밑줄 친 기억과 같은 주장, 싱어의 주장이 나왔다는 거 그런 연결고리만 생각하시고요. 자, 인간의 사육에 의해 태어나잖아요, 가축들이. 그러니까 이 동물해방론을 볼 때 우리가 집에서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고양이나 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서 자라고 인간의 어떤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사육되는 그런 동물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축들은 앞선 가축들의 이른 죽음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려동물로 보면 공감이 안 가요. 가축으로 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육식을 하더라도 쾌락의 총량에서 자, 앞에 공리주의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의 총량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죠. 차지하는 쾌락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자, 먼저 존재하던 가축들이 죽었어. 그래도 새로 가축들이 태어난다면 이전의 동물들의 삶은 새로 태어나는 동물들로 이어지니까 걔네들의 쾌락, 걔네들의 이익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합적으로 봤을 때 그 가축들이 차지하는 쾌락의 양은 줄어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앞에 죽은 가축들을 먹잖아요. 먹으려고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육식의 쾌락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이라는 거죠. 행복이고 쾌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식은 쾌락의 총량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대체 가능성 논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한 2초 동안 빨리 정리한다고 하면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옹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전에 죽은 애들의
그 삶이라는 이익이 새로 태어난 동물들로 대체가 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인간의 육식의 쾌락이 더해지니까 육식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은 대체 가능성 논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자, 이런 주장을 했고요. 자, 이런 주장에는, 이런 대체 가능성 논변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죠. 대체 가능성 논변에서 쾌락을 빼앗기는 가축은 지금 존재하는 동물이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키운 동물. 그에 반해서 그 가축의 쾌락을 대신하는 가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다. 그러니까 걔랑 같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두 가지 입장이 공리주의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먼저 사전 존재적 입장.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이미 존재하는 것들만 고려해야 된다.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한테 어떻게 생명이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내가 아끼는 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생명은 지금 존재하는 걔네들이지. 이런 입장. 사전 존재적 입장. 얘네들은 대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전체적 입장은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이미 존재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들까지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체 가능성 논변을 통해 육식을 옹호하는 그 싱어의 주장이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 존재적 입장이 아닌 전체적 입장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싱어가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가 쓴 저서 실천 윤리학 초판에서는 사전 존재적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다가 2판으로 가면 2판에서는 전체적 입장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 같은 책인데 생각이 바뀌었냐? 팝핏이라는 사람의 사고 실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팝핏의 사고 실험을 예로 들어서 보시면 두 여인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인은 임신 3개월인 상태예요. 아이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태아가 어떤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그대로 낳으면 큰 장애를 갖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알약을 하나 먹으면 결함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인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임신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애가 결함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니까 3개월이 지난 후에 몸을 회복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째 여인과 둘째 여인이 선택해야 될 거는 뭐냐? 자, 밑에 내용을 안 봐도 첫 번째 여인은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여인은 지금이 아니라 3개월 후에 임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죠. 자,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판단은 모두 전체적 입장을 전제한 판단이고 만약에 사전 존재적 입장에서 이 두 가지 판단을 다시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여인의 경우에 3개월 후에 임신할 태아는 지금 임신할 수 있는 태아랑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지금 임신해서 태어날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걔한테 이익과 쾌락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아이를 좀 나쁘게 말하면 죽이고 3개월 후에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상식적인 판단으로 한다면 그런 전체주의적 입장으로 본다면 그것이 상식적으로 올바른 거였는데 사전 존재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이익이 될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포기하는 거니까,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사전 존재적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여인이 임신을 미루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다른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싱어는 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마지막 단락. 전체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자의식이 없는 태아나 일부 동물뿐만 아니라 성인인 인간에게도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와이프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낳았으니까 니네는 죽어도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의식이 있는 존재하고 자의식이 없는 존재를 죽이는 걸로 나눠서 생각한 다음에 전자는 대체 가능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전자가 뭐예요? 자의식이 있는 존재를 죽이는 것. 자의식이 있는 존재는 대체하기 위해서 죽일 수 없다. 근데 자의식이 없는 존재가 뭐야? 동물이나 태아 같은 경우는 대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입장을 여러 번 좀 반복하면서 동물 해방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싱어의 주장은 뭔가 좀 이게 탄탄한 어떤 기반이 있는 이론이라기보다도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거에 꿰어 맞추기 위해서 뭔가 바꾼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은 최대한 좀 접어두시고, 자, 이렇게 지금 체크해 놓은 것들 위주로 각 단락별로 최대한 기억을 하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이에요. 대체 가능성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가축의 사육 방식 문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일단 대체 가능성 논변이 읽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고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2번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금방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대체 가능성 논변 체크해 놓은 데를 빨리 찾아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바로 밑에 보면 고통을 주지 않는 사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통 없는 도살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또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2번을 틀린 선택지로 고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면요. 기억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은 이거죠. 싱어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식이 옹호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입장이었죠? 공리주의적 입장이었죠. 그래서 죽는 애는 당연히 마이너스야. 근데 태어날 애가 플러스가 돼서 그것을 상쇄해. 그리고 인간의 쾌락이 육식이라는 쾌락이 더해져. 이거 오히려 괜찮은 게 아닌가? 대체 가능성 논변의 핵심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답을 찾으면 4번이죠. 동물이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총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쾌락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고 니은과 디귿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은 실천윤리학 초판이고요. 디귿은 실천윤리학 2판. 차이가 뭐였죠? 초판에서는 사전 존재적 입장을 주장했지만 2판에서는 전체론적 입장. 사전 존재적 입장을 주장하면 대체 가능성 논변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전체적 입장을 받아들여야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였죠. 자, 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니은이 초판이에요. 모든 존재의 대체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대체 가능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체론적 입장을 봐야 되는 거죠.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의 보기의 상황은 자,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당하게 되는데 그걸 알게 된 A씨가 유기견 한 마리 불쌍해서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막상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좁아. 그래서 쟤를 데려오면
쟤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지금 데려다가 그냥 같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한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큰 집으로 이사가고 뭐 단독주택에 마당도 널찍한 데다가 뭐 어차피 유기견은 그때도 있을 거니까 3년 후에 유기견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눈치를 챘겠지만 가의 그 유기견 한 마리와 3년 후에 데리고 올 그 유기견이 대체가 될 수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적절한 것은 그 사전 존재적 입장과 전체주의적 입장, 그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면 답이 전체적 옳은 것 고르는 거예요. 전체적 입장을 취한다면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두 마리 사이에 대체 가능성이 고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후에 나를 입양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답이 4번으로 나와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문제풀이 할 때는 너무 이제 내용에 빠져들거나 그러지 말고 최대한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선택지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런 거는, 이런 문장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정리하는 관점에서 독해를 하고, 문제를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할 때 이게 답이거나 답하고 헷갈리는 건데 내가 지문에서 밑줄도 안 긋고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어. 그럼 이게 내가 문제풀이를 위한 독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밑줄을 안 치거나 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서 찾는데 한참 걸렸던 거, 그런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지워나가면서 문제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를 연습하는 것, 그게 이제 독해를 위한, 문제풀이를 위한 독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새로 뭔가 독해를 할 때 필요한 게, 이런 독해력도 있지만 배경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위해서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만들어 봤는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 자,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이론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동물 권리론하고 해방론. 그 중에서 우리는 해방론을 살펴볼 거고,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거고,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동물의 해방을 주장한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름이 피터 엘버트 데이비드 싱어. 부모님이 낳으실 때 가수가 되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는 가수는 안 하고 동물 해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얼굴이 가수처럼 안 생겼네요. 자, 농담이고요. 자, 이분이 쓰신 책이 오른쪽에 동물 해방, 요거죠. 요거 중학생들 필독서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중학생들이 이거를, 중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뭐 학교에서 이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본인도 헷갈려갖고 계속 내용 바꿨는데 뭐 우리한테 내용이 잘 정리가 돼서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두께도 상당하고요. 밑에는 실천윤리학에서 헷갈린 거지, 동물 해방은 정리가 잘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읽어봤지만 여러분들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졌던 게 그런 거잖아요. 동물하고 인간들 간에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 동물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이것에 얼마나 공감을 했겠어요. 맞아. 이 동물이 정말 나와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고, 내가 슬픔을 느낄 때 얘도 같이 슬픔을 느끼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얘하고 엄청 친밀감을 느낄 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얘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공감이 가겠습니까? 동물의 고통도 인간의 고통과 차별 없이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근데 이 사람이 국리주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익과 행복을 따지고, 그다음에 불행과 고통을 따져서 어떤 것이 크냐, 이걸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행복과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의 크기를 재서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 되게 냉혹한, 모든 거를 계산기로 두드리는 좀 소시오패스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냉철한 철학이 공리주의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유명한 언명을 가지고 있는 공리주의에 기반해서
동물의 해방을 주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합니다. 우리의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는 좀 공감이 안 가요. 대체 가능성 붕변이 그렇죠. 육식은 다른 가축들의 이른 죽음을 초래하지만 그만큼 다른 가축들을 새로 태어나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가축을 기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시골에서나 이렇게 기르고 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기르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뭐 외양간도 있고 우리도 있고 닭을 기르는 양계장도 있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에 닭도 키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돼지는 안 키웠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돼지를 5마리 키울 수 있는 우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최대 정원이 5마리야, 돼지. 근데 이 돼지가 새끼를 1마리 낳았어. 그러면 이제 정원이 다 차잖아요. 그러면 1마리를 꺼내서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가축들을 우리가 잡아먹는다면, 육식을 한다면 우리가 그 티오 같은 걸 생각해서 새로 번식이 됐을 때 얘는 좀 잡아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가축들의 우리가 육식을 하면 걔네들은 죽는 거지만 새로 태어난다. 그로 인해.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쾌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익이고 쾌락이고 행복이야. 살아가는 게. 불교에서는 삶을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삶 자체가 이익이고 쾌락이고 행복이다. 죽음은 반대로 죽음 자체가 고통이고 불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죽은 돼지들의 고통은 새로 태어난 돼지들의 행복으로 상쇄가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인간이 느끼는 육식의 쾌락까지 더해지면 육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쾌락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인간의 육식을 옹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 여기까지 보고도 도대체 무슨 동물의 이익을 존중한다는 건지 잡아먹는데 이게 공감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사전 존재적 입장과 전체적 입장. 그래서 초기에 그 실천윤리학 초판에서 싱어가 사전 존재적 입장을 채택했던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전 존재적 입장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하고도 육식을 같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 두 여인의 사례처럼 첫 번째 여인 같은 경우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두 번째 여인은 지금 임신 계획하는 그 아이랑 얘가 장애를 갖게 된다면 얘를 포기하고 나중에 건강해진 다음에 다른 애를 낳아야지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올바르지만 이거를 윤리적으로 따지면은 완전 사전 존재적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 선택인 거죠. 전체론적 입장에서는 지금 낳을 수 있는 아이와 나중에 낳을 수 있는 아이가 대체가 가능하지만 사전 존재적 입장에서는 지금 존재하는 애들끼리만 따지니까 물론 얘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좀 응용하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금 태어날 수 있는 아이랑 나중에 태어날 아이는 다른 존재다. 근데 이게 어떻게 대체가 되냐? 이런 철학적인 문제가 우리가 살면서 많이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제가 한 중학생 때쯤에 우리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처녀 때 얘기를 하면서 그 되게 잘 나가는 동네에서 되게 잘 나가는 집안 아들하고 선을 봤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 엄마를 좋아했었다.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우리 아빠랑 결혼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부잣집 자식이고 그 사람도 지금 뭐 되게 대단한 사람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엄마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엄마 그때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엄마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 부잣집 자식으로 살 텐데 왜 아빠랑 결혼해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랬게요? 우리 엄마가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넌 태어나지도 않았어 임마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무슨 입장에 있는 거예요? 사전 존재적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낳을 자식하고 우리 아빠랑 결혼해서 태어난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런 입장에서 본 거죠. 그때 이제 뭐 이런 경험들이 이제 집마다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노르웨이인가? 노르웨이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소개가 되면서 그 중에 그 선진국인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어떤 집안에서 장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장애예요. 그냥 뭐 다운 증후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결함이 있어서 관을 통해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특이했던 게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의사로부터 이 아이가 큰 기형아다, 심각한 기형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자기들은 이 애를 낳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면서 걔가 이제 외모가 그 아이가 너무 장애가 심각해갖고 외모도 너무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흉측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음식을 관을 통해서만 섭취를 하니까 입술 이런 게 없고 그래서 관을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애 아이한테 형제가 있는데 형제는 또 형제 애들은 또 한 2명인가 있는데 걔네들은 엄청 예쁘고 그런데 걔만 그렇게 좀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몰랐으면 몰라도 왜 얘를 낳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봤던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그때 그 인터뷰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아빠가 얘가 장애가 있더라도 얘가 우리 집에 이제 신께서 보낸 선물인데 이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 아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때 제가 공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외모와 생활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사전 존재적 입장, 그다음에 전체적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자, 싱어의 입장 변화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엔 산전 존재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전체적 입장으로 바꿨죠. 전체적 입장으로 바꾸면서 비로소 대체 가능성 논변을 주장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대체 가능성 논변이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럼 나는 죽어도 되냐고. 나 자식 둘 낳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공리주의적으로는 아무런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죽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나는 죽기 싫은데 내가 자식을 둘 낳았다고 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의식이 있는 존재와 자의식이 없는 존재로 나눠서 뭐 태아라든가 아니면 동물이 자의식이 없다고 단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축은 가축이 자의식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축하고는 거의 교류를 안 하니까. 그렇게 보고 가축하고 이제 반려동물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이렇게 자의식이 없는 존재는 대체가 가능하다. 요즘에 이제 동물 해방론이나 아니면 동물 권리론 에서는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 대체하는 것이 자의식이 있는 존재는 불가능하다.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 바뀐 것은 바뀜으로써 어떤 주장이 가능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